에너지 버스 존 고든 지음 유영만 이수경 옮김 샘 엠 파커스 출판사. 이 책에 쏟아진 찬사들, 당신의 가족, 당신의 일, 당신의 팀, 그리고 당신이 속한 조직을 활력으로 가득 채우려면 이 책을 집으라. 존 고든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가는 데 필요한 긍정 에너지를 키우고 성장시킬 모든 노하우를 이 책에 담아 놓았다.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어줄 기적의 버스. 그토록 기다렸던 그 버스를 마침내 만났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저자 캠 블랜차드. 이 책을 읽으면 활력이 넘치고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행복해지길이 보인다. 존 고든이 긍정 에너지에 든 도사라면 이제 나는 그 종교의 열렬한 관심도가 되고 말았다. 올해의 라스베가스 엔터테이너 데니 겐즈. 뭔가 새로운 슬로건을 갈망하던 우리 세일즈 전문가들이 목마르게 기다리던 책이다. 읽는 구조구절 너무나 감동적이고 누구에겐가 옮겨주고 싶다. 프리덴셜 부동산 네트워크 CEO 린다 쉐레. 어제까지 어떤 것이 에너지를 넘치게 하는 선택인지 몰랐다. 그런데 한 발 한 발 주인공과 함께 나아가는 동안 우리 조직으로 하여금 최강의 실적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 머릿속에 그려져 갔다. 오늘의 나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르다. 너무나 고맙다. 모기지 상무이사 데니 디턴. 존 고든은 긍정 에너지라는 신대륙을 발견한 운 좋은 탐험가다. 아무리 높은 오르막이라도 존의 에너지 버스만 있다면 오를 수 있다. 독자로 하여금 세계를 정복한 등 통쾌한 감동을 주는 책이다. HBO 스포츠 아나운서 프렌 찰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도전과 역경, 그것으로 인해 힘 빠지고 스스로 나태해지고 많은 우리. 존 고든은 에너지의 힘으로 그것을 타파하는 법을 알려준다. 오늘부터 나는 내 에너지 버스를 힘차게 몰 것이다. 저자 톰 기객스. 목적, 비전, 열정, 정신력.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다. 에너지 버스는 이 모든 요소들을 한데 녹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조리법을 담았다. 읽는 것만으로도 긍정 에너지로 철철 넘친다. 자, 에너지 버스에 올라 이 신나는 여행을 즐기자. NBA 올란도 매직 수석 코치 팻 윌리엄스. 능력도 있고 자질도 갖추는데 왠지 일이 잘 안 풀려나간다면 자신이 에너지 버스에 타고 있는지 돌이켜볼 일이다. 에너지 버스는 인생이라는 가슴 벅찬 무한 가능성의 세계로 당신을 데려다 줄 것이다. 석세소리스 창업자 맥 앤더스. 긍정적이고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면 에너지 버스에 올라타라. 그 버스에 올라탄 순간 기적이 시작될 것이다. 레인메이커 저자 제프리 폭스. 에너지 버스로 회사 내의 안개처럼 감도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아내라. 존 고든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통한다면 팀의 사기가 충천하고 수익이 치솟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드와이터 쿠퍼. 에너지 버스 존 고든 지음 유영만 이수경 옮김. 프롤로그. 에너지 버스에 탑승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빙고. 에너지 버스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이 이미 하루하루 눈부신 축제 같다면, 그래서 산다는 일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면 지금 당장 이 에너지 버스에서 내리셔도 좋습니다. 혹여 누군가가 눈치 없이 당신에게 이 책을 선물했다고 해도 그냥 성심 쓰는 척하고 친구나 동료에게 주부리십시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어찌 하루하루 축제 같을 수만 있을까요? 하루는커녕 아침 저녁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환희의 축배와 절망의 한숨소리가 시기추처럼 교차되는 게 바로 우리네 삶인 것을요. 그나마 그쯤이면 다행이지요. 아직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봄이 오는지 겨울이 가는지 알 바 아니라는 듯 더 이상 슬플 일도 기쁠 일도 없다는 듯 생명의 빛이 모조리 꺼져버린 좀비처럼 한없는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엔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중 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결국 내 인생은 아무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숨쉬고 존재하는 이 순간순간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며 그 순간을 온통 불쾌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로 도배할 것인지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울 것인지는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 제 삶에는 놀라운 변화와 함께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강사로, 컨설턴트로, 저자로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바쁘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도사라는 별명도 새로 얻게 되었지요. 예전보다 3배는 더 바쁘고 예전보다 10배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고 있지만 제 삶은 언제나 활력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동료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아내나 아이들과의 관계도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만큼 끈끈한 유대감과 깊은 사랑으로 넘칩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책은 그러한 저의 경험을, 긍정 에너지가 얼마나 놀랍게 삶을 변화시켜주는지에 대한 저의 믿음을 당신께도 나누어 드리고 싶은 제 소박한 바람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에너지 버스에 탑승한 이상 어쩌면 저 못지않은 열렬한 에너지 메신저가 되실지도 모릅니다. 이 책에는 조지라는 한 회사의 팀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모로 지쳐있는 친구지요. 그러나 지치고 힘든 나머지 세상은 내게 의무와 책임만을 강요한다고 여기며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이라는 이름의 버스 운전사를 만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이라는 버스를 에너지로 가득 채울 10가지 룰을 하나하나 배워가게 됩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며 우리는 그가 10가지 에너지 룰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그 10가지를 룰이 비단 어느 조직의 리더나 팀장,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이야기가 반드시 기업에 몸담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작중 부하 직원이 레리나 마이클, 호세 입장에서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거나 조지의 아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학교 선생님인 제니스가 이 10가지 룰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파했을까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당신이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진리의 무게에는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긍정 에너지로 충전된 당신이 내뿜을 수 있는 무궁한 파워 역시 당신이 가진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에 관계없이 무한대의 영향력을 발휘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에너지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수록 더 강해지길 마련이니까요. 우리의 가정, 학교, 국가, 나아가 이 세계는 긍정 에너지의 굶주려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로 주파수를 돌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께서 먼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긍정 에너지를 퍼부어주는 에너지 메신저가 되어주십시오. 아, 지겨워 하는 푸념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보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로 시작한다면 하루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저 사람은 맨날 왜 저래 하는 질타가 아니라 꼭 잘 해낼 거라 믿어 하는 신뢰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그 사람의 가능성이 더 환하게 꼽힐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연이 존 고든. 펑크가 나버린 자동차 바퀴. 인생에서는 뜻하지 않은 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 또한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인지 모른다. 월요일 아침. 조지는 월요일이 끔찍이도 싫다. 그는 집 앞에 세워둔 차를 쳐다보며 고개를 질레질레 흔들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차의 바퀴가 처절하게 주저앉아 있었다. 사실 새삼 놀랄 일도 아니었다. 요 몇 년간 불행이 마치 시커먼 묶구름대처럼 조지의 인생 주변을 맴돌며 그를 괴롭혔으니 오늘이라고 다를 바가 있겠는가. 펑크가 난 채 주저앉아 있는 자동차 바퀴를 바라보는 조지의 얼굴은 짜증으로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제길 왜 하필 오늘이야. 트렁크에서 스페어 타이어를 뒤져봤지만 그거 역시 펑크난 상태다. 아내가 잔소리처럼 했던 말에 귓가를 맴돌았다. 여보, 그 타이어 좀 빨리 고쳐놔요. 나중에 급할 때 어쩌려고 그래요. 얄밉게도 집사람이 하는 말은 늘 옳단 말이야. 조지는 퍼뜩 이웃집의 데이버를 떠올리고는 그가 벌써 출근했는지 알아보러 서둘러 뛰어갔다. 데이버네 회사도 조지의 직장에서 그리 멀지 않으니 그 차라도 얻어 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쓰였다.
팀원들과 중요한 미팅을 잡아놨어. 오늘 같은 날 지각하면 낭패인데 왜 하필 오늘이야. 조지는 머릿속으로 중얼거리며 데이브의 차가 아직 있는지 살폈다. 그렇지. 데이브의 차가 벌써 집 앞에서 사라진 걸 보고 조지는 부르짖은 주먹을 흥에 내질렀다. 에이,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조지는 다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이마에서는 땀이 줄줄 흘렀다. 그는 휴대전화 번호를 뒤지며 누군가 부를 만한 직장 사람이 있는지 내까려봤다. 누가 했을까 누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차를 몰고 이 시위 외곽까지 그를 데리러 와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아내의 차를 빌리는 수밖에.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하루를 시작하느라 부산을 뜨는 가족들의 소리가 와작지껄 들려왔다. 강아지는 뛰어다니지. 애들 아침 먹여 학교 보내려고 아내의 고함 소리는 쩌렁쩌렁 울리지. 한마디로 난리 법석이었다. 조지는 그 틈바구니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살금살금 발길을 옮겼다. 아빠다. 딸아이가 어느 틈인가 달려와 조지의 허벅지에 양팔을 두르고 아빠 안아줘 하고 덤벼든다. 조지는 딸아이의 눈길을 피했다. 이번에 아들도 달려왔다. 아빠 빨리 농구하러 가요. 이런 사태를 피하려고 지렁이처럼 기어들어왔는데 조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여지없이 파파라치에게 들킨 연예인 많은 눈살을 찌푸렸다. 가족들은 늘 조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도 많았지만 조지는 집에서라도 간섭받지 않고 되도록 혼자 있고 싶어했다. 안 돼. 농구는 주말에나 하는 거지. 아빠 지금 출근해야 하는 거 안 보여? 조지는 부르륵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 SOS를 보냈다. 여보 이리 와. 애들 좀 데리고 가. 젠장. 자동차 바퀴가 터졌단 말이야. 오늘 진짜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당신 차 좀 빌려줘. 다급해서 쭈쭈 모르는 목소리였다. 그러기에 스페어 타이어 미리 점검해 두라고 했잖아요. 아내의 세단 목소리가 이어진다. 당신만 바쁜 줄 알아요? 나도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치과에도 데려다가 샘이 동물병원에도 데리고 가야 한다고요. 그리고 오연 학부모 회의에도 가야 하고요. 집안에서 당신만 제일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굴지 말아요. 잡다한 집안일 신경 써야 하는 건 나예요. 당신이 다 처리해 줄 거면 차 가지고 가든가요. 아내는 조지의 공격을 더 강한 대받아치기로 막아내는 데 도와져 있었다. 아니 밥벌어 먹이는 가장이 하는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그래. 조지와 아내가 옥신각신 하는 동안 5개월 된 강아지 세미가 주위를 뛰어다니며 컹컹 지수대는 통에 정신이 다 빠져나갈 시기입니다. 조지는 개 목걸이로 와라 옮겨주고는 거실 구석에 있는 개 방석 위에 세미를 털썩 던져놨다. 대체 이놈의 개는 왜 기르는 거야. 귀찮게. 개새끼까지 왜 이래. 애들 앞에서 말 한 번 잘해내요. 아내의 말이 끝나기 어무스게 딸아이가 울음을 터뜨린다. 아빠는 세미가 싫은가 봐. 애까지 울리고 정말 나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저기 정류장에 가서 11번 간선 버스를 타고 가요. 막히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빠를지도 몰라요. 7시 반에 오니까 서둘러요. 아내가 절충안을 내놓았다. 뭐 버스? 차를 2대나 놔두고 부차하게 버스라니. 에이 참 더러웠어. 할 수 없지. 오늘만 내가 참자. 조지는 속으로 투덜거리며 서둘러 가방을 챙겨들고 집을 빠져나와 후리나게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정류장에 도착한가 거의 동시에 11번 버스가 와 멈췄었다. 아이쿠 조금만 늦었어도 놓칠 뻔했네. 조지는 숨을 고르며 버스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버스에 오르자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머금은 여자 운전사가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연배가 꽤 보였다. 뭐가 행복하다는 거야. 가뜩이나 일진이 안 좋은데. 조지는 속으로 투덜대며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운전사는 조지가 자리로 걸어가는 내내 그리고 자리에 앉은 다음에도 눈미로로 줄곧 그를 지켜보았다. 조지는 자신에게 꽂히는 운전사의 시선이 거북하게 느껴졌다.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거야. 요금도 제대로 냈는데. 조지는 거울에 비치는 운전사의 웃는 모습을 보면 속으로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왜 저렇게 계속 실실대는 거야. 월요일 아침부터 뭐 그렇게 좋다고. 손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운전사가 큰 소리로 물었다. 전 말입니까? 조지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되물었다. 네 손님, 제 버스를 타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아는데 손님은 처음 뵙는 것 같았어요. 메인로드에 있는 NRG까지요. 조지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아하, 큰 전구가 전광판처럼 세워져 있는 그 예쁜 건물 말씀이시군요. 그녀가 반갑게 되물었다. 네, 뭐 조금만 전구했어죠. 그만 좀 물어보지. 창피하게 시리. 신문이라도 있다면 있는 척하고 얼굴이라도 가렸을 텐데.
조지는 차 안에 눈과 귀들이 모두 자신을 향해 있는 게 민망하고 싫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제 보스를 타시는 행운을 누리게 되셨나요? 행운은 무슨 운이 안 좋은 거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조지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자동차가 퍼져서 어쩔 수 없었죠. 평상시에는 버스 안 탑니다. 오, 그러셨군요. 그럼 가실 때까지 편안히 계세요. 버스도 그리 나쁘진 않을 거예요. 게다가 이 버스는 그냥 평범한 버스가 아니랍니다. 즐거운 출근길이 되실 거예요. 저는 조이라고 합니다. 만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조지는 들리던 말듯 자기 이름을 웅얼거렸다. 제발 그냥 조용히 좀 내버려 뒀으면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조지는 말수도 적었지만 여간에서 잘 흥분하는 스타일도 아니었다. 기분 좋은 날에도 웃고 떠드는 일이 별로 없는데 생전 처음 타는 버스의 운전사와 수다를 떠는 게 익숙할 리 없었다. 조이라는 저 운전사는 자기 이름만에 뭐가 그리 기쁜지 연신 싱글대지만 조지는 사실 자기 인생에서 이제 더 이상 그리 즐거울 일도 기쁠 날 뛸 일도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은 먼 과거의 일일 뿐이었다. 조지는 생각했다. 저 여자한테 뭐 그리 근심 걱정이 있겠어. 나처럼 팀원들이 쏙쏙이는 것도 아니고 골치 아픈 일 처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버스나 몰면서 뉴스만 날리면 되니까 나에 대해서 시시콜콜 알지도 못하면서 날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와이프랑 애들, 직장 상사랑 동료들, 실적 마감일 주택 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 내가 얼마나 지치는지 알 리가 없어. 하지만 조이는 알고 있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매일 버스에 타고 내리는 사람들, 그녀는 그들을 얼핏 보기만 해도 금세 알아챌 수 있었다. 옷차림과 스타일도 다르고 나이나 성별 또 직업 또한 천차만별이었지만 조이는 그들로부터 한 가지 공통점을 포착할 수 있었다. 생명 없음. 터벅터벅 간신히 떼어놓는 무거운 발걸음 마치 그들 안에 있던 어떤 불빛이 꺼져버린 듯 했다. 그 불빛은 가끔씩 기운을 내 희미하게 깜빡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전원이 꺼진 채 죽어 있었다. 그래서 조이는 그들을 암흑인간이라고 불렀다. 좀비처럼 걸어다니며 거저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사람들, 목표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에너지는 더더군다나 눈꽃만큼도 없다. 몸이 건조하고 힘겨운 일상이 그것들을 모두 빨아삼킨 듯했다. 그녀는 숱하게 보아왔다. 꿈꾸기를 진작 포기해버린 사람들, 낮에는 직장일로 밤에는 집안일로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매일 그들이 불평불만을 들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피로와 과도한 업무에 짓눌려 있었다. 조지 씨, 알다시피 당신이 버스를 타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조이는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어투로 말을 건넸다. 모두들 그랬죠. 난 타이어가 펑크나서 우연히 탔을 뿐인데요. 조지가 투명스럽게 대꾸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얼마든지 다른 그림을 볼 수도 있죠.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겪는 일들, 타이어가 펑크나는 것 모두 다 그렇죠. 단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건지 아니면 왜 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까? 그 까닭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건지를 선택하는 건 우리들 각자의 몫이지요. 갈매기의 꿈을 쓴 리처드 바크가 그랬던가요? 그 어떤 문제거리도 당신에게 줄 선물을 함께 들고 오게 마련이라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걸 선물로 볼지 저주로 볼지는 우리의 선택이랍니다.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행복이 넘치는 성공 스토리로 만들지 삼류 신바 드라마로 만들지는 사실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지요. 저도 TV 연속극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진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표정을 보니 조지 씨도 그리 올바른 선택을 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군요.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현명하게. 조이의 말이 끝나갈 무렵 조지가 내릴 정류장에 버스가 멈춰섰다. 조지는 마치 누가 쪽쪽이라도 하듯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다. 한마디 인사도 없이 그러는 회사를 향하는 그의 발길은 현명한 선택, 삼류 심파 드라마 같은 인생이라는 단어가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붙었다. 참네, 자기가 뭐라고, 에이, 알게 뭐야. 조지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그 말들을 애써 털어냈다. 다행히 미팅 시간은 아직 10여 분이나 남아 있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당신에게 보이는 진실은 무엇인가?
세상에 온통 한 통속이 돼서 나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야. 혹은 이렇게 스릴 있는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야. 그날 저녁 조지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타이어 교체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까짓거 한 10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다. 누구나 그랬던 이런 시간이면 어김없이 초조함과 우울증이 밀려왔다. 극장 매표소 앞에서 줄을 설 때나 꽉 막힌 도로 위 차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순간 수범하게 계산대 앞에서 다른 사람의 차례가 끝나기를 기다릴 때도 비슷한 느낌이 들곤 했다. 더군다나 조지는 줄을 고르는 운이 없었다. 검색 계산이 끝날 것 같아 그 줄을 고르면 꼭 가계표를 붙이지 않은 상품 때문에 정문이 떼어가 확인을 하고 신랑이 엎으려서 매니저까지 나와 법석을 부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마치 온 세상이 한 통속이 되어 그를 괴롭히는 것 같았다.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조지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마침내 정비사가 씩씩한 걸음으로 카운터로 나왔다. 손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듣고 싶으신가요? 하하, 물론 좋은 소식 중에 낫겠죠? 네? 좋은 소식이라뇨? 펑크난 타이어가 뭐 요술이라도 부렸답니까? 네, 그래서 좋은 소식이란 겁니다. 펑크가 안 났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 모델 자동차 회사에서 리콜 통보가 있었을 텐데 못 받으셨나요? 네? 브레이크 계통에 결함이 있어서 대대적인 리콜을 했었답니다. 설마 해서 들여다봤는데 조금만 더 몰았어도 아주 큰 사고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조지는 광고 우편물인 줄 알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자동차 회사의 안내문을 퍼뜩 떠올렸다.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날이라 차근차근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나쁜 뉴스가 이어집니다. 자동차 회사에 주문해서 결함이 보완된 부품을 가져오려면 좋게 2주는 걸릴 겁니다. 당분간 차는 여기 두셔야겠네요. 부품이 오는 대로 고쳐놓겠습니다. 아, 그래요? 참. 그 순간 조지는 정비사가 들려주었던 좋은 소식, 어찌 보면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타이어 펑크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씻은 듯이 잊었다. 그의 머릿속에 남은 것이라고는 앞으로 2주 동안 차를 정비소에 맡겨야 한다는 것과 그 기간 동안 아내와 아침마다 실랑이를 하거나 잔소리꾼 운전사가 모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야 한다는 것, 그런 짜증나는 나쁜 소식뿐이었다. 안 그래도 괴로운 인생에 괴로운 일이 또 한 가지 늘어난 것이다.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다 견디기 힘든 시련에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 고독해질 때, 그런 때 당신은 무엇을 떠올리는가? 조지는 아내한테 정비소까지 데리러 와달라고 할까 하다가 걸어서 집까지 가기로 마음을 바꿔먹었다. 정비소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3km 남짓. 요 몇 년간 그렇게 긴 거리를 걸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 기분 같아서는 걸어서라도 도망칠 곳이 있다면 어디로든 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젯밤 아내와 한바탕 했다. 가뜩이나 냉전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2주 동안이나 차를 내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쩐다. 도대체 왜 나한테 만날 이런 일만 생기는 거야? 조지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그의 인생은 모든 면에서 한계의 상황에 다다라 있었다. 심한 말다툼 끝에 아내는 최후 통첩을 해왔다. 그녀는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한 의무감의 연속일 뿐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그 불행에 가장 크게 일조하는 사람이 바로 남편인 조지라고 했다. 아내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매사에 부정적이고 가족에게는 손톱만큼도 배려가 없는 조지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생활이 계속될 거라면 아예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끝내자는 것이었다. 아내와 처음 다툰 것도 아니고 부정적이라는 불평을 들은 것도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엔 정말 심각했다. 아내는 조지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더 이상 미움과 원망 속에서 나쁜 기억만 쌓아가느니 차라리 사랑에 빠지게 했던 그 옛날의 조지에 대한 기억만을 아는 채 정리하고 싶다고 했다. 조지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싶지 않았다. 사랑하는 그녀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자신도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었다. 조지는 어젯밤 처절한 무기력함을 느끼며 아내 앞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어느샌가부터 그의 삶을 꼬리 잘린 연처럼 방향을 잃은 채 헤매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봉합을 해나가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그는 이제까지 문제가 생겨도 제법 꿋꿋이 헤쳐나갔고 특히 자신의 결혼생활과 가족관계는 공고한 성처럼 무너질 리 없다고 믿었다.
이제까지 이처럼 처절한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마치 자기 안에 다른 누군가가 자기 삶을 대신 살고 있고 자신은 그를 어쩌지도 못한 채 지켜보고만 있는 기분이었다.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건만 아니라 다를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약속이나 한 듯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나 있었던 것이다. 발걸음을 옮기며 조지는 아침에 보았던 두 아이의 원망 섞인 얼굴을 떠올렸다. 아이들은 그가 살아가는 힘이었다.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 애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내했던 조지였다. 명문 학교에 보내려고 연봉의 상대액을 교육비에 쏟아부었고 남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런데도 그는 집에서 낙제점을 받는 아빠다. 남들이 보기에는 뻔듯한 집에 사는 유복한 가정으로 보였지만 정작 조지의 가정은 삐걱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직장에서까지 조지의 형편은 썩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 지난 분기 실적평가에서 그의 팀은 바닥을 기었다. 이번 분기에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팀장으로서 조지의 목도 온전할 리 없다. 그러나 끝간데 없이 가라앉은 팀의 사기를 회복시킬 묘책이 그에게는 없었다. 이대로라면 언제 직장에서 떨려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조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불만이 가득한 가족들, 최후의 카드를 내민 아내, 칼날 위에 놓인 듯 불안하기 짝이 없는 팀. 이번 자동차 타이어 사건의 이 모든 짐더미에 압사당하기 직전인 조지의 덩이에 바늘 하나를 툭 떨어뜨린 형국과도 같았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 나 너무 힘들어. 조지는 하늘을 보며 푸르륵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싶은 게 그토록 많았던 내가, 할 수 있는 재능도 충천했던 내가, 회사에서도 앞날에 기대되는 촉망받는 인재였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다들 왜 이러는 거야. 이젠 더 이상 이 모든 걸 끌고 갈 힘이 내겐 없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그는 금방이라도 고개를 끄덕여 줄 것만 같은 둥근 달을 향해 마음속으로 포효했다. 제발 누가 나 좀 도와줘 제발. 사위는 고요했고 귀에 들리는 것은 자신의 숨소리뿐이었다. 그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말, 어떤 소리, 어떤 강렬한 빛, 뭔지는 모르지만 그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지 깨어나다. 앞밖에 오는 현실, 암담한 미래, 오여버린 운동화끈, 그걸 풀 사람은 우리 자신뿐이다. 화요일 아침, 늘 그랬듯이 조지는 피곤하고 스트레스로 묵직해진 상태로 아침을 맞았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문제가 터져서 나를 골아프게 할까 하고 고민하는 거였지만 최소한 한 가지 문제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터였다. 차가 고장날 일은 없을 테니까. 회사에 어떻게 가려고요? 오늘은 차 빌려줘도 될 것 같은데.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니야, 버스도 탈만하던데 뭘. 운전사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운전사가 왜요? 말하자면 길어. 나중에. 아내는 별일이라는 듯 현관문으로 나서는 조지를 힐끗 쳐다봤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갈 결심에 운동화를 꺼내던 조지는 다시 한번 망연자실해졌다. 오랫동안 안 신고 처박아둔 운동화끈이 엉망으로 엉켜 있었던 것이다. 온갖 모양의 매듭으로 2-3번씩 꼬여있는 게 아마도 아이들이 또 장난을 쳐놓은 모양이다. 낑낑대며 한참 운동화끈과 씨름하는데 브랜드, 그 버스 운전사의 말이 떠올랐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현명하게. 누구들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나 원참. 조지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도 사사건건 간섭해댈 게 뻔했다. 현명한 선택, 3류 드라마 같은 삶 운운하면서 순간 기분이 불쾌해진 조지는 운동화를 벽에다 휙 집어 던졌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시시때문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조지는 행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밀고름이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엉킨 매듭이 풀리듯 서르르 깊은 내면에서 또 다른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지, 바로 너가 지금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3류 신파 드라마 속 인생 아니야? 결혼 생활은 위태위태하고 직장에선 언제 잘릴지 모르는 터야. 차까지 고장나서 뚜벅이 신세에다 운동화 끈 하나한테도 태클을 당하는 비참한 너. 그랬다. 아니라고 반박할 자신이 없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그의 삶은 자초되기 일보 직전이었다.
가장 큰 지원자이자 멘토였던 상사마저 어제 최후 통첩을 했다. 이젠 더 이상 자네 바람하기가 대줄 수가 없네. 저도 짐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그동안 내가 자네 뒤를 많이 봐줬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쉽지 않아. 다들 자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냐고 물을 때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잘 알아서 할 거라고 내가 무마시켰네. 하지만 이젠 자네나 자네 팀의 실적이 나한테까지도 큰 짐이 되고 있는 상황이야. 네, 자네를 아끼기는 하지만 이대로 자시할 순 없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압니다만 조지는 힘없이 대답했다. 두고 보겠네. 선수는 입이 아니라 경기 결과로 말하는 거야. 조만간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라네. 여기서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될지 자네나 나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조지는 자기 자신 해고라는 덩식이 성립될 날이 오리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 덩식이 서서히 현실을 압박해 오고 있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지. 정말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조이가 없는 버스. 당신 안에 열정이라는 심장박동은 지금도 계속 신호를 보낸다. 당신이 차려주기를 기다리며 또.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도중 조지의 머릿속에 운전사 조이의 밝은 미소가 퍼뜩 떠올랐다. 그래 뭐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 하지만 아직도 마음속에선 두 명의 조지가 갈등하고 있었다. 그래도 그렇지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해대는 거야. 자기가 뭐라고. 나더러 삼류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상사한테 마누라한테 기가 따지가 않도록 한 소리 들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버스 운전사까지 나한테 감내라 빛나라 해 이러다 우편 배달부까지도 한마디 거두는 거 아니야? 버스 정류장 도착한 조지는 11번 버스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은근히 그 조이라는 운전사가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할까 기대가 되는 것은 왜일까? 버스에 오른 그는 슬쩍 운전석부터 돌아보았다. 그런데 웬일인지 조이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대신에 인사성도 없고 무뚝뚝하게 짝이 없는 웬 남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왜 안 나온 걸까? 조지는 그녀에게 퉁명스럽게 굴었던 게 왠지 마음에 걸렸다. 따지고 보면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려던 것뿐인데 내 인생이 삐걱거리는 게 그 사람 탓도 아닌데. 조지는 가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있었다. 버스 안에는 다도 웃음소리도 할기도 없었다. 그는 어제 팀원들과 가졌던 미팅을 떠올렸다. 조지 자신도 변화의 필요성을 빼자르게 느끼고 있었고 실마리만 찾아낸다면 뭐든 할 준비가 돼 있었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준비해간 미팅 역시 별 소득은 없었다. 팀원들은 여전히 예의 의욕 없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조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봤지만 회의 분위기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조지는 다시 자신을 추출했다. 10개의 룰. 공격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 골대에서의 실점을 염려할 이유가 없다. 염려할 이유가 없다. 당신이 머리 아픈 건 머리가 아프다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수요일 아침 조지는 일찌감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벤치에 앉아 어제 일을 복귀하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팀의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가도록 했었지만 이번에도 팀원들은 해난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근본적인 대책을 도출하기보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논쟁을 벌이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일 진행도 그랬다. 하나가 좀 제대로 하나 싶으면 다른 팀원이 문제를 일으킨다. 더 나은 실적은 그냥 터지는 문제를 수습하느라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모두가 문제투성이다. 마음 같아서는 전부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 잘려도 내가 먼저 잘리겠지. 조지는 썬웃음을 지었다. 따지고 보면 팀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행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 중 몇 명은 조지가 직접 다른 팀에서 차출해온 우수 인재였다. 그 친구들도 나랑 똑같이 길을 잃은 거야. 딱히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단단히 잘못돼 가고 있는 내 결혼 생활처럼. 하도 깊이 생각에 잠기는 바람에 조지는 버스가 도착한 줄도 몰랐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환하게 웃고 있는 조이의 얼굴이 보였다. 그 표정을 보면서 조지의 얼굴에도 어느새 미소가 떠올랐다. 아니 이게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요. 저도 못 뵐 줄 알았는데요. 조지의 목소리에나 가벼운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어제도 갔던 시간에 버스를 탔는데 안 보이시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지는 조이의 권한까지 묻고 있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게 제가 매주 화요일엔 일을 쉰답니다. 아버지가 펜션에 쉬어요. 요양원에 계신데 화요일엔 제가 하루 종일 아버지를 돌봐드리는 날이거든요. 알츠하이머 때문에 아버지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세요. 정말 정정하고 자상한 분이셨는데 이젠 당신 이름조차 잊으셨죠. 매주 뵙는데도 딸인 저도 못 알아보신답니다. 조이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들었다. 정말 유감이에요. 의외였다. 널 활짝 웃고만 있어서 아무 걱정이라고는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그것만 봐서 판단한 노릇이 아니라고 조지는 생각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조지. 그게 다 인생인걸요 뭐. 참 그냥 조지라고 불러도 괜찮죠? 여기 이 버스에 타는 사람 중에 문제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힘든 일이 한 가지씩은 다 있게 마련이죠.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도 나름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당신은 참 즐겁고 행복해 보여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조지가 되물었다. 조이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 반짝반짝 빛났다. 그건 내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난 내 인생이 예뻐 죽겠어요. 나는 나를 사랑해요. 당신도 사랑하고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때론 그러기 힘든 사람들까지도요. 나 같은 사람 말이곤 조지는 생각했다. 그래요. 당신 같은 사람도요. 조이는 마치 조지의 머릿속을 읽은 듯 말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그건 그렇고 웬일로 또 제 버스에 탈 생각을 했어요? 그저께 버스에서 내릴 때는 금메달리스트 칼 루이스보다 더 빠르게 도망치던데 그래서 다시는 안 탈 줄 알았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궁금해 죽겠네. 조지는 타이어 때문에 정부수에 들어있다가 브레이크에 심각한 결함을 발견한 얘기, 차를 계속 몰아떠르며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얘기를 들려주며 앞으로 2주 동안은 꼼짝없이 버스를 통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말 잘 됐어요. 당신이 내 버스에 타게 된 게 분명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었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게 뭔지 알겠군요. 조지는 그녀의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차를 2주 동안이나 정비소에 맡게 한다는데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조지는 그녀의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차를 2주 동안이나 정비소에 맡게 한다는데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조이가 장난스레 넌스레를 떨었다. 조지, 이제 당신한테 좀 강하게 나가도 되겠죠? 당신 머리는 참 깨뜨리기 힘든 호두알 같네요. 안 잡아먹을 테니 염려 말아요. 저기 룸미러 오른쪽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여요? 조지는 고개를 쭉 빼고 글씨가 씌어있는 게시판을 바라봤다. 이제까지 그런 게시판이 있는지도 몰랐다. 글쎄요. 무슨 룰이라고 적힌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걸 잘 들여다봐요. 그리고 크게 한번 읽어봐요. 행복한 인생을 위한 10가지 룰? 아래 글씨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조지는 이렇듯 고분고분한 자신이 신기하게 느껴졌지만 뭔가 강한 힘에 이끌려도 그녀의 말을 따랐다. 그래요 조지. 이 버스에 탄 승객이라면 누구나 저 10가지 룰을 배운답니다. 이제 당신 차례군요. 생각만 해도 벌써 신나는걸요. 당신이 버스를 탈 날도 열흘 좀 남았고 내가 알려줄 룰도 10가지라니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대단한데요. 조지는 왠지 어색한 기분이 들어 자세를 고쳐앉았다. 제 인생에서 룰은 지금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회사에서의 룰, 아내와 약속한 룰, 집안에서 지켜야 하는 룰, 아이들과의 룰, 룰이라면 지겹습니다. 순간 조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는 환한 미소를 짓던 그 얼굴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렬하고 확고한 의지를 담은 눈빛으로 조지를 똑바로 응시했다. 조지, 이 룰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기회로부터 등을 돌리지 말아요. 당신이 마음만 열어준다면 앞으로 열흘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제발 마음을 열어요. 조이의 얼굴이 다시 환한 미소로 밝아졌다. 함께 할 거죠? 노라는 대답은 끼어들 틈이 없는 침착하면서도 힘있는 어조였다. 네? 아, 네. 그러죠.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조지는 자기 입에서 네라는 말이 튀어나온 게 믿기지 않았다. 갑자기 키와 눈을 쫑긋 세우고 있던 버스 안의 승객들 모두가 일제히 환성을 질렀다. 버스는 마치 잔치집으로 향하는 관경 버스나 된 듯 덜썩거렸다.
조지는 세상 버스 안에 여러 명의 다른 승객들이 있었다는 걸 깨닫고 주위를 둘러봤다. 이제야 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놀라지 말아요, 조지. 에너지 버스의 새로운 승객이 된 걸 환영해요. 조이는 이 시각 자신의 버스를 타고 통근하는 사람들은 모두 에너지 버스의 동성자이며 자신의 이 버스의 운전사이자 10가지 인생의 룰을 전파하는 에너지의 홍보대사라고 새삼 자신을 소개했다. 이 에너지 버스에 탄 사람들은 모두 예스라는 긍정적인 말에 매료된 승객들이에요. 새로운 승객이 탑승하면 그가 긍정 에너지로 감염될 때까지 함께 돕는답니다. 그러려면 조지, 당신은 첫 번째 룰에 동의해야 해요. 목적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죠, 우리. 조지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했지만 무슨 꼬고개를 끄덕였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심경이 복잡했다. 이건 내가 계상한 버스에 탄 거 아니야? 그냥 뛰어내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한편으로 그 10가지 룰이라는 게 뭔지 너무나 궁금해졌다.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손해볼 건 없잖아. 호의심과 막연함으로 가득한 조지의 머릿속에서 그를 짓누르던 짐더미에 대한 걱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당신 버스의 운전사는 당신 자신이다. 당신 버스의 핸들은 누가 잡고 있는가? 혹시 당신이 운명이라고 믿고 있는 낯선 존재는 아닌가? 첫 번째 룰은 아주 간단해요. 조이는 조지의 건너편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눈길을 보냈다. 말끔한 해결사 같은 느낌과 정신 나간 과학자 같은 느낌을 동시에 주는 사람이었다. 아인슈타인의 제자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다. 데니, 조지에게 첫 번째 룰을 보여줘요. 조이가 말했다. 데니는 무릎 위에 놓인 수루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룰 해시태그 1. 당신 버스의 운전사는 당신 자신이다. 조이는 데니에게 고맙다고 말하고는 조지에게 잠시 그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데니 역시 걸어다니는 좀비였어요. 목표도 삶에 대한 의욕도 없이 시계추처럼 집과 직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던 그를 뇌졸중이라는 망치가 땅 하고 내리쳤죠. 조이는 말을 이었다. 그 후로 데니는 달라졌어요. 데니는 나와 함께 10가지 룰을 성실하게 따랐고 이제는 통근 때마다 에너지 전도사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답니다. 조이의 얼굴에 자랑스러움과 믿음직함이 역력히 묻어나왔다. 조이는 운전석 옆에 있는 물병을 들어 몇 모금 마신 다음 조지를 향해 말을 건넸다. 잊지 마세요. 당신 버스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룰 1. 당신 버스의 운전사는 당신 자신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룰이에요. 당신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그 버스를 당신 뜻대로 조종하지 않는다면 절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없어요. 당신이 당신 버스의 운전사가 되지 않는다면 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여행길에 끼어 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조지가 물었다. 물론 그 여행길에서 누군가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요. 하지만 어떤 때라도 그것이 당신의 버스이고 당신의 여행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잠시 다른 사람의 버스를 타야 할 때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에게는 각자의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지요. 자신의 버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지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거예요. 마티, 그 통계 자료 좀 보여줄래요? 조이는 눈미리로 버스 뒤쪽에 앉아 20살쯤 된 청년을 쳐다보았다. 마티는 폴로 셔츠와 카키색 바지를 입은 금발 드벅머리 청년으로 전형적인 IT 마니아의 모습이었다. 마티가 노트북 컴퓨터를 꺼내 타닥타닥 부지런히 자료를 찾는 사이 조이는 조지에게 마티 얘기를 들려주었다. 마티는 버스 안에 사람들의 인생, 일, 성공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눌 때면 자기가 찾은 자료들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곤 했다. 그래서 그는 검색 대왕이라는 별명으로 통했다. 마티는 승객들 모두가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노트북을 높이 들어 올렸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시간대, 월요일 아침 9시. 놀랍지 않아요? 조이가 물었다. 그 통계자료의 의미를 선뜻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조지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월요일 아침 9시 누구나 활기차게 한 주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일터에 나가느니 차라리 죽는 쪽을 선택한다니요. 이 통계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사람들은 죽고 싶을 만큼 끝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날 선택권이 자기한테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포기해버린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할게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안 그런가요? 조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당신은 인생이 자신을 뒤흔들게 방치해 두는 숱한 불행한 영혼들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운전대를 잡고 당신의 인생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생각, 당신의 신념, 당신의 행동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버스의 운전사예요. 그러니 그 버스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여행이 어떤 여행이 되어야 할지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조이가 다시금 물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조지가 자주 섞인 어투로 말을 이었다. 언제나 내가 아닌 주변 사람들이 나 대신 결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가 않다고요. 정부에서 세금 내라니까 세금 내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주리를 틀어대는 대로 따라야 하고, 집에 오면 마누라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그렇게나 많은 의무와 책임이 저를 올가매고 있어 옴짝달싹 할 수도 없는데 제가 뭘 선택할 수 있겠어요. 살아있기는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기분입니다. 아마 저도 월요일 아침 9시에 죽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될걸요. 그런 말 말아요, 조지. 조이가 정색을 하며 대답했다. 계속 그렇게 난 너무 불쌍해하는 식으로 자신을 몰고 가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 사망자 명단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운전대의 방향을 틀어야 해요. 지금까지는 선택권이 없다고 느끼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아닐걸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진짜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조지. 세상 그 누가 당신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지 선택해 줄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어떤 에너지 상태로 살 것인지 대신 결정해 줄 사람도 없고요. 뜬금없이 느껴지겠지만 지금 당장 한번 웃어보세요. 통항한 조지는 굳은 표정을 풀 수가 없었다. 조지, 난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한번 웃어보세요. 조이의 목소리는 사뭇 진지했다. 조지는 조이가 심각해질 땐 때로 꽤 무서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입가에 경련을 일으키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비록 억지 웃음이었지만 머릿속이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봐요. 그저 입모양만 바뀌었는데도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바로 출발점이에요. 미소라는 작은 겉모양의 변화가 나중에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 생각하는 방식,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명심하세요. 인생이라는 여행을 어떤 에너지로 꽉 채울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어요. 조지의 회사에 거의 다다른 것을 알아차린 조이가 화제를 바꿨다. 내일은 당신의 못을 어느 쪽으로 몰고 가고 싶은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지 그 방향을 선택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당신은 다른 운전사에게 핸들을 맡긴 상태인 승객석이 아니라 앞이 훤히 내다보이는 운전석에 앉았어요. 그러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고 싶은지. 조지는 허리를 쭉 펴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NRG사의 사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고 싶은가? 아직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현재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것. 조이는 조지의 생각을 벌써 읽고 있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눈빛과 걸음걸이부터 눈이 띄게 다르다. 그런 사람의 발걸음에는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과 그 이유에 대한 확신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조지의 걸음걸이에서는 아직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다. 다 왔네요, 조지. 당신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자, 여기 이 책을 시간을 내서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을 생각해보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 조지. 회사에 들어온 조지는 책상에 앉아 조이가 건네준 책을 펴들었다. 커다란 버스 그림과 함께 에너지 버스라는 제목의 크레파스를 씌워있는 동화책이었다. 내가 어린애인가? 동화책이 뭐라? 조지는 투덜거리며 첫 장을 열었다. 마치 조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거기에는 조이가 직접 써놓은 머릿말이 있었다. 인생이란 원래 단순합니다. 마치 동화 속 이야기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복잡하고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해 놓고 정작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진실은 아주 간단한 교훈 속에 담겨있길 마련입니다. 진실에 가까이 갈수록 포에는 단순해집니다.
그러니 통화라고 해서 이 책을 하찮게 여기지는 말아주세요. 이 책을 읽는 당신도 곧 알게 될 겁니다. 아주 쉽고 단순한 내용 같지만 이 안에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동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 버스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 버스의 운전사지요. 이 버스를 몰고 당신은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Yes 하고 3번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Yes, yes, yes. 영화의 한 장면 속 디즈니랜드, 북극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당신의 버스에게 말하세요. 진정으로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모든 여행은 어디론가 가고 싶다는 소망, 뭔가 하고 싶다는 열망에서 시작되니까요. 강렬하게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나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동화에 이어서 다시 조이가 써내려갈 안내물이 들어있었다.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그 답을 찾아야만 당신은 저와 함께 나머지 인생의 룰을 배울 수 있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삶은 당신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당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세요. 아래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답을 써보세요. 그리고 내일 버스에서 다시 만나요. 1.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5년 후, 10년 후에 당신은 자신의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나요? 비전이란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에서 꿈틀대는 소망이 무엇인지 찾아내 그것을 구체적인 말로 적어보세요. 2.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세계, 당신이 몸담고 있는 팀이나 조직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습니까? 당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친구들, 가족들,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